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도 유튜브 동영상으로 돌아온 지리교사 이태우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벚꽃이 피는가 싶더니 금세 다 져버린 것 같아서 아쉬워요.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우리 솔레고에는 특히 1학년 1반부터 6반까지에는 밤마다 아름다운 꽃이 30송이씩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벚꽃 좀 지면 어떻습니까? 교실에 꽃들이 이렇게 많은데. 네, 너무 거짓말이 심했나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에 앞서서 공지 하나만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교실에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니까요, 동영상 내용을 교과서와 전혀 분리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선생님이 만드는 동영상은요, 절대 교과서 밖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동영상으로 먼저 공부를 해올 때 교과서를 펼쳐놓고 같이 공부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자, 오늘 선생님이 같이 공부할 동영상 내용은요, 교과서 30쪽에서 35쪽에 모두 있거든요. 자, 지금 책이 없다면 잠시 동영상 정지 눌러놓고 교과서부터 챙겨와서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는요,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조건으로 크게 4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질 높은 정주 환경, 다음으로 경제적 안정, 다음으로 민주주의의 실현, 마지막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성찰하는 자세를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조건으로 같이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 높은 정주 환경. 자, 정주 환경이란 우리가 자리 잡고 살아가는 터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을 의미합니다. 아까 제목에서 질 높은 정주 환경을 말했었죠? 그럼 어떠한 상태가 질 높은 정주 환경일까요? 교과서에서는 일단 환경이 쾌적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변에 생활 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범죄율도 낮으면 당연히 좋겠죠. 마지막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상태를 질 좋은 정주 환경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아까 이야기했던 4가지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요, 우리는 행복하기 어려운 것일까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함께 했었던 나를 키운 장소 활동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는 행복한 추억이 깃들어 있는 작은 장소들이 누구에게나 하나씩은 있었어요. 어떤 친구는요, 침대가 너무나 행복하다고 했어요. 또 어떤 친구는요, 집에 있는 거실이, 그곳에서 하는 다양한 추억들이 너무나 좋았다고 얘기했고요. 또 어떤 친구는 가족과 여행 간 특정 장소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지금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요. 행복은요, 물론 여기 앞에 있는 4가지 조건과 같이 잘 갖춰져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때 여러분이 우리 지난 시간에 활동했던 것처럼요, 특정한 장소에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을 우리는 장소감이라 부릅니다. 선생님의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요, 1년 선생님이랑 같이 통합사회 수업이 마무리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선생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솔레고등학교의 긍정적인 장소감이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통사회와 현대사회의 이상적 정주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탱리지는 조선시대 몰락한 양반이었던 이중환이 전국을 유랑하면서 거주에 적합한 조건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이중환은요, 이상적인 정주 환경으로 4가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는 지리, 두 번째는 생리, 그리고 인심, 산수인데요. 지리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생리, 인심, 산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생리는 경제적 조건을 의미해요. 토지가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되거나 교통이 좋아서 전국 각지에 산물이 모여들면 경제적으로 부유할 수 있었겠죠. 인심은 교과서에는 간단하게 넉넉하고 좋은 이웃 간의 정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사실 보다 정확히는요, 이중환은 인심에서 이
당파를 고려했어요. 아까 이중환이 몰락한 양반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어디에 터를 잡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곳은 나랑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양반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면은 새롭게 터를 일구었는데 당파 싸움에 또다시 휘말려서 살기가 되게 힘들었겠죠. 마지막으로 산수는 자연 경관의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중환이 생리지에서 첫 번째로 언급했던 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리는요,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지리랑은 조금 달라요. 정확히는 풍수지리입니다. 풍수지리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많이 폄하를 당해왔어요. 자, 왜냐면은 풍수지리에서도 음택풍수 때문인데요. 음택풍수는 간단히 말하자면은 묘자리를 잘 쓰면은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전혀 과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 풍수지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은 평가절하를 당해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 양태풍수,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 때문에 풍수지리를 우리 민족의 전통적 자연관 중에 하나로 바라볼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배산임수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제 우리 교과서에 들어올 만큼 풍수지리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았을까요? 간단히 말하자면은 배산임수랑 문자 그대로 우리가 주거지를 선정할 때 뒤쪽에는 산이 있고 앞쪽에는 하천이 있는 형태가 이상적인 정주 환경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배산임수는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을 고려했을 때 아주 적합했던 입지 조건이거든요. 뒤편에 산이 있다는 것은요, 두 가지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한국의 겨울은 아주 찼고 건조해요. 왜냐면은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북서계 절풍 때문인데요. 산지는 이러한 북서계 절풍을 막아줘서 조금 더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줄 수 있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산지가 가까이 있다는 것은 산지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자원을 이용하기에 쉬웠기 때문에 이상적인 정주 환경일 수 있었습니다. 산지에 있는 땔감으로 사용된 나무나 또는 먹거리 재료들을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집 앞에 흐르는 하천은 우리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을 활용하기 쉬웠기 때문에 정주 환경으로서 적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행복을 위한 조건 두 번째, 경제적 안정입니다. 당장 배가 고픈데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간다고 한들 당장 내일 먹고 살 게 막막하면은 행복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요, 어떤 사람은 좋은 곳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들이 누리지 못할 다양하기보다는 엄청난 경제적 혜택을 누리면서 평생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반대의 경우죠. 때로는 내가 노력으로 절대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경제적인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요, 이러한 사회적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교육과 의료인데요. 다행히도 한국은 교육과 의료에서만큼은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그래도 잘 제도가 갖춰졌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체계 같은 경우는 우리는 한국에서 쭉 살아왔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다른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이 의료체계만큼은 아주 합리적이고 선진적이라고 합니다. 교육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 당장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은 이 등록금부터 상당히 압박이 심해지거든요. 자, 이 부분은 차근차근 나아지기를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 덴마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것 같아요. 특히 교육 부분에서 이 덴마크는 하나의 이상향이 되어서 현장에 있는 교사들에게도 덴마크를 배워야 되지 않겠냐고 직간접적으로 압박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덴마크는 도대체 어떠한 이유 때문에 행복한 나라라고 이렇게 소문이 났을까요? 네, 자유롭고 안정되어 있으며 그리고 사회에는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 있고 평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중학교에서 담임 교사를 할 때 한 학생과 상담을 수차례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 친구는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소득 수준이 낮은 장래를 희망했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공부하고 익힐 수 있는 고등학교로 원서를 쓰겠다고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부모님은요 선생님께 수차례 전화를 하고 심지어 학교까지 찾아오기까지 하면서 우리 누구누구가 제발 그 학교에는 가지 않게 설득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자유만 생각한다면요 그 학생이 선택을 존중해줘야겠죠. 근데 선생님은 그때 참 머리가 복잡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친구가 해당 그 직업을 가졌을 때 사회는 절대 그 친구를 보호해주지 않았거든요. 기본적으로 소득 수준이 아주 낮은 직종이었어요. 그래서 과연 교사로서 학생에게 그 친구에게 너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니 마음껏 꿈을 펼쳐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권유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덴마크는 다르죠? 다른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소득 수준이 낮더라도 사회에서 의료나 또는 뭐 교육이나 다양한 것들을 사회에서 보장해 주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조금 낮더라도 그 나라에서는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덴마크에서는요 세금을 아주 많이 걷어가서 그것을 공평하게 나누고 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는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도 다양한 사회 제도를 통해서 삶의 질이 보장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평등한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덴마크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한국에 있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너의 진로를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은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까요? 선생님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우리 한국도 세금을 조금 더 많이 걷어서 다양한 사회 보장 제도를 확립하고 그를 통해서 평등한 사회를 조금 더 사회로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행복에 있어서 경제적인 안정은 어느 정도까지 중요할까요? 자, 이 부분은요, 이스털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털린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만 하면은 경제적인 조건은 더 이상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이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는 스티븐슨과 울퍼슨은요, 경제적 조건은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그에 비례해서 행복도 커갈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이스털린의 역사를 부분은요, 우리 교실 수업 시간에 모둠 활동을 통해서 친구들과 한번 생각을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을 위한 세 번째 조건, 민주주의의 실현입니다. 민주주의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다시피 있듯이 우리 시민이 주인이 되어서 직접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를 다스리는 제도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아주 중요합니다. 교과서에서는요, 우리 면사무소의 목욕탕 이야기를 공간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은 이 이야기를 시민 참여, 즉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사례로 보고 싶어요. 면사무소 목욕탕 이야기는요, 한 건축 설계자가 시골 면사무소 설계를 맡으면서 이걸 어떻게 건물을 지을까 고민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설계자는요, 자기 혼자 어떤 것이 좋을까 고민하지 않고요, 직접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에게 어떠한 공간이 필요하냐고 묻기 시작해요.
그 결과 그 마을에 가장 필요한 공간은 목욕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목욕탕을 면사무소 설계에 반영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이 아주 만족하는 면사무소가 생기게 되는데요. 공간의 이야기지만은 선생님은 그 과정에 주목하고 싶어요. 설계자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즉 공간을 구성하는데 직접적인 시민 참여가 일어남으로써 보다 만족스러운 건축 공간이 탄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시민 참여 간단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은 누구나 얻게 될 바로 투표권이에요. 선거가 찾아오면요, 여러분들의 권리를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가장 적합한 후보자와 정당을 찾아서 꼭 시민 참여를 하기 바랍니다. 자, 행복을 위한 네 번째 조건,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성찰하는 자세입니다. 도덕적으로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죠. 매 순간순간 행동을 선악을 구분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따져가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구나 그게 쉬운 것이었다면 우리가 칭송하는 성인군자들이 세상에 드높여지지 않았겠죠. 왜냐면 누구나 다 도덕적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사람은 항상 실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실수를 반드시 나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실수를 되풀이하지만 않으면요. 바로 이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과정이 성찰인 것 같아요. 성찰은 내가 한 행동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반성하는 것이에요. 선생님도 오늘 실수를 했거든요.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조금은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한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조금 반성이 돼요.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겠다고 다짐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반성적 사고를 하는 것을 성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요, 성찰을 이렇게 강조했어요. 성찰하지 않는 사람 삶은 살 가치가 없다네요. 자, 그런데 살 가치가 없다니 너무하지 않나요? 네, 그래도 성찰 기억해 두시고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10초라도 가져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두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자, 이상으로 오늘 동영상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 기간이 다가왔네요. 선생님도 빨리 시험 문제를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교무실에서 연락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입학하고 첫 번째 시험이라 많이 긴장되죠? 너무 이렇게 압박감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차분히 기다리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자, 우리 솔방울 여러분, 시험 기간 힘내서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어땠나요? 만들어 놓고 선생님이 편집하면서 다시 되돌려 보니 오늘은 조금 딱딱하고 지루한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자 여러분 친구들을 선생님이 초대했습니다. 자, 1학년 6반의 전소은, 정예담, 한채연 학생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수업 마무리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아, 맞다. 얼굴에 스마일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다시 갈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